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단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조 정국구가 별책 부록이고 진짜학사 가짜학사가 이제 메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자, 진짜학사 가짜학사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을 했어요. 2번에 걸쳐갖고. 네. 막 나한테 박수를 보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봉도사님이 해박하시다가. 예. 네. 근데 내가 역사를 이게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자료를 보고 와 이제. 근데 오늘 못 봤어. 예. 근데 이게 내가 많이 보면 안 되는 게 한 페이지쯤 보면 다른 사람들 한 1000페이지 본 정도의 이게 효과가 나는 것 같아. 이 깊은 성찰 때문에.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역사계에 떠오르는 영재를 소개하기 전에 역사계 심쿵 선생. 예,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자, 떠오르는 영재, 꼰대. 최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비염 환자. 혹시 씩씩 바람 나는 건 그 최강욱 변호사가 코가 가까웠고 씩씩 그런 거니까 그거 우리가 편집을 미처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 말 끝에 왁 이러는 것들이 편집이 잘 안 돼. 도저히 깔때기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 선배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주에서 막 잘 듣고 있다 방송을. 그래서 난 전국구를 당연히 잘 듣고 있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니 나이 먹어가지고 왜 전국구를 들어요 그랬더니 야 새끼야 나 나이 먹어가지고 진가역 열심히 듣는다고 임마 왜 그러면 안 되냐 그런데 저는 한동대 교수님이 예. 와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걸로 예. 뭐 독도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뭐 다뤄줬으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이슈를 막 던져주시기도 하고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한동대 교수님이요? 네. 그럼 우리가 그런 교수님들의 제안은 받아들여 갖고 네. 그런 주제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한동대 교수님이 지금 월 후원을 최고 많이 하시는 분이 네. 아우성. 구성에. 구성. 그분이 지금 계속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일 세요. 10만 원. 그 한동대 교수님이 한 20만 원 하면 우리 주제 다 받아들여. 그러면 뭐 얼마 안 돼. 이래서 방송이 사유화되면 안 된다고. 그쵸. 예. 네. 견제가 돼야 공영 방송이 필요해. 그러니까 한동대 교수님이 돈을 많이 내면 그분의 사유화된 방송이에요. 절대 굴하지 않으시는데요. 자, 오늘 갑신정변. 네.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예. 이모군란이 1882년이고 예. 정확하게 2년 후인 1884년에 갑신정변이 터지게 돼요. 예. 저는 갑신정변 요 사건을 보면서 3일 천하로 끝나는데 예. 그 이후에 동학농민혁명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에 가슴 짠하더라고. 그렇죠. 아, 역사는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를 갖고 연결이 되는 거구나. 어? 오늘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진짜 갑신정변이 나는 왜 그러냐 우리가 내년에 그 동학농민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오달수 조연 이미 다 섭외됐어. 거기. 진짜? 그럼요. 오달수는 김비호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거든. 동학농민 했더니 진짜 관심을 가져요. 네. 타이틀도 잡아놨어. 녹두. 그 우리 여기 27, 8세 되는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내년에 우리가 동학농민 찍는데 녹두 타이틀이 어떠냐는 게 애들 다 좋아해. 왜 그래?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녹두 빈대떡 좋잖아요. 근데 이 이거 무식한 놈들이. 진가역 2회 때인가 하셨던. 했어요? 네. 아, 그럼 편집하고 잘라내면 이거 안 잘라낼 거야 근데. 그 제가 붉은 마음 어떠냐고 막 그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붉은 마음은 너무 좀 세. 그래요? 예, 시대. 그냥 녹두. 아니 근데 녹도 나쁘지 예, 않은 것 같아요. 네. 붉은 마음. 나의 붉은 마음을 이해해 네, 역사는 기억하리라 믿는다. 네네. 그걸 한번 장군처럼 해봐요. 멋있게. 그럼 그걸 할지도 몰라. 사양하겠습니다. 저 지금 잘 못해요. 자, 갑신정변. 네. 일단은 갑신정변의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어떤 세력이 형성이 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결국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세력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일단 배경에는 통상개화파라는 게 먼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개화파고 그 전에
통상을 주장했던 개혁파들이 먼저 존재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신분적으로는 중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들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중인들이 먼저 통상을 주장하는 무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신분적인 특징이 있어서요. 그중에 이제 오경석이라고 하는 역관이 통역관이죠. 네네, 통역관. 통역관. 예. 역관이 중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당시에 이제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라는 당대의 중국의 베스트셀러를 사갖고 오게 되는 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예. 그 이제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졌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았던 임칙서라는 사람이 이제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막 정보를 이렇게 모으고 그걸 이제 위원이라는 사람이 이어서 책으로 만들어낸 책. 그러니까 당시에 서양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이렇게 소개시켜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서양의 속에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임칙서라는 사람도 나름 그 중국의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잖아요. 저 사람이 아편 전쟁 일어나기 전에 가서 이렇게 중국 관리로서 아편 단속하고 뺏어서 다 태워버리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임칙서가 원래.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현실을 보고 저 사람이 고민을 해서 책을 쓴단 말이죠. 그 나름이 중국이 저력이야 저런 게 그죠? 그렇죠. 보면. 근데 최강 변호사 입을 딱 열면 심쌤이 긴장해. 무슨 얘기가 없고. 아니에요. 예. 저 정도 누를 수 있어 늘? 그건 아니지. 아니, 그게 왜 누른다는 관점이네요. 아니 댓글 그거 봤어요? 몰라요. 예. 나는 카톡 문자 댓글 왜냐하면 내 거 구글링 해갖고 정봉주 하면 전화번호가 딱 뜨니까 그래서 나는 팟빵에 들어가 보진 않으니까 네. 거기 댓글 보면 막 이제 뭐 요즘 알밥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우리 그 충고해 주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근데 이제 문자 카톡 이런 거로 많이 오는데 네네. 꼭 물어봐 달라는 문자가 온 게 있어요. 네. 최강욱 변호사는 미리 자료를 주면 네. 그걸 갖고 공부를 해오냐 아니면 원래 지식이냐. 근데 내가 원래 지식이다. 그랬더니 믿지를 않아. 어떻게 원래 지식이 이렇게 해박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나도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 게 이해가 좀 된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매주 저희는 이제 대본을 들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 단 한 번도 핸드폰 두 개를 들고 와. 맞습니다. 보틀의 역할이지. 아니 근데 검색을 하면서 금방금방 그게 옛날 지식이 없으면 접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 때 말씀 나눴지만 역사 비평이라는 역사학계의 유일한 개간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중 학술서인데 그걸 취미로 보시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죠. 개간지였어요 그거는? 네. 한성 순보 한성 주보 다 기억해 이제.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개간은 뭔지. 개간은 계절에 한 번씩. 알아요. 개간은 닭이 보는 닭이 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개간은 청와대에서 닭이 보는 잡지를 개간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 변호사님 정말 짱이고요.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막 꿀리고 이러진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역사 제가 어떻게 역사 선생님한테 감히. 역사 선생은 아니에요. 역사 쌤. 진짜 요즘에 사람들이 다 심쿵쌤 그래요. 맨 처음엔 누군가 했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현이 형 계시면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딱 만들어질 수 있다. 타이틀 좋은 거예요. 심용화는 모르고 심쿵쌤은 다 알더라. 이제 진짜 사람들. 심쿵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심장 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뭐 감사하죠. 자, 그래서 임칙서가 중국에 파온데 이분들이 쓴 책을 갖고 조선으로 들어와요. 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 오경석이란 역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보니까 이게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담일 수 있지만 요게 또 거쳐서 일본으로도 가요. 근데 좀 슬픈 거는 이 책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가장 빅히트를 친 나라 또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던 메이지 유신 같은 데 영향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우리는 옛날에 뭐 아이스크림 광고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스크림 주면서 초도 못 먹나. 근데 일본은 이 서양을 소개한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토양이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었던 뭔가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차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를 들었고
대원군을 이 쇄국파라고 비판하지만 예. 그럼 열었으면 예. 또 되냐? 열어도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토양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못했던 거지. 맞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돼지 목걸이 진주, 개발의 편자. 아직은 안 맞는 거야 그게. 이게 왜 또 그러냐면 이 조선시대로 가면 지금 방금 제가 중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인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실무진들, 역관, 의관, 율관. 의관은 의사죠. 네. 그 의대 다니는 애들한테 요즘 그래야 돼요. 어이 중인. 법대도 마찬가지예요. 법대가 율관. 아 그것도 중인, 중인이? 중인이에요. 아, 이 중인들하고 지금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중인의 위치가 좀 낮았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인이 뭐가 있냐면 서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반의 피만 깨끗한 그 당시 기준으로 서자. 서자와 얼자. 네. 네, 서자는 그러니까 네. 둘 다 아빠가 양반이에요. 아빠가 양반이고 네. 이제 왜냐면 양반이 아니면은 남성 중심 사회니까 이제 여자가 이렇게 여자를 취하지 못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아빠는 다 양반이고 엄마가 양인, 그러니까 평민일 경우에는 자식이 이제 그 서자가 되는 거고 엄마가 노예일 경우는 얼자가 그렇다, 되는 그렇다. 거예요. 예. 헷갈리시면. 네. 아 근데 둘 다 첩의 자식인데. 그렇죠. 그렇죠. 양민- 첩의 신분이 달라. 첩의 양민? 양인이 이제 평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민일 경우에는 서자. 네. 그다음 노예일 경우에는 얼자. 얼자. 그러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그 방송 추노. 네. 그렇게 추노와의 노예와의 관계에서 나온 건 얼자. 네네네. 더 차별받죠, 걔네는. 예. 근데 이 숫자가 근 인구의 절반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차별을 해서 예. 문과직에는 오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관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아까 말한 무슨 법률가 뭐 중인의 역할 이거밖에 못 돼요. 근데 그게 중국도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선왕조가 아주 지독하게 이 계급 사회. 신분 차별. 신분 차별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국보다 더 심한 차별들이 많았어요. 예. 노비도 우리는 전쟁을 안 하니까 노비의 숫자를 증식시킬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해서 잡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못 하니까 일천직천이라고 일부러 노비랑 쪽이 천민이면. 양인을 결혼시켜서 나온 애는 무조건 노비로 만드는 거예요. 국가 정책으로? 국가는 그걸 좀 막으려고 했는데 예. 어쨌건 뭐 거의 뭐 정책이건 뭐 어떤 흐름 자체가 산호를 갖고 있는 그 이 뭐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했겠네. 예. 노예를 그러니까 만들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화 시켜버린 거죠. 예. 그 진짜 참 나쁜 거지. 신분 차별이 무척 심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노비의 자녀는 노비 아니야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인류 역사를 보면 그냥 노비는 그 사람이 부채를 지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가 애들을 되거나. 잡아오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가 유달리 자식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나서 그 자식 아주 아무 죄가 없는 애잖아요. 걔를 노비로 만드는 것도 심했고 서자나 얼자를 차별하는 문화도 너무 강했어요. 그건 되게 안 좋은 적폐죠. 예. 적폐. 그러니까 성리학이 오랫동안 지배하니까 생긴 병폐잖아요. 그것도. 네네. 유학을 이상한 논리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희망이 뭐냐면 그 오경석이 역관이고 예. 그가 책을 수입해 온 다음에 이제 누구냐 친구 유대치한테 예. 유홍기라고도 부르고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름이 유홍기가 의관. 네. 예. 의사. 예. 그 둘이 만나서 책을 막 토론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 상황이 심각한 걸 느끼지만 예. 중인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굴 찾아가냐면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었던 박규수를 찾아가요. 예. 그가 이제 아주 명문 가택의 인물인데 훌륭한 인물이더라고. 네.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 정승까지 하고. 그렇죠.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평소에도 신분의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좋아하고 이래서 이렇게 호방해서 이들이 한번 모험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박 교수가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받아주고. 책을 읽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중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똑하고 인재들인 거예요. 신분의 구애됨이 없이. 예. 이게 지금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선사회에서 이건 진짜 좀 파격적인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조금 마음이 열려있는 지식인 같으면 해국도지 같은 거는 지도책이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있다. 예, 세계의 열강들이 이렇게 해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제대로 된 지식인 같은데 눈이 뒤집혀질 아니야. 새 세상을 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다행히도 박규수가 받아들이면서 그 박규수랑 뭐 오경석 유대치 같은 사람들을 통상 개화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개항을 해서 외국과 소통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됐죠. 예. 나는 이 오경석과 유대치를 백의 정승이라고 부른 거는 기억이 나요. 백의. 그러니까 백의는 관직이 없고 정승이라고 하면 최고의 관직인데 네. 실제로 중인이기 때문에 관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 백의 정승은 이제 드라마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드라마에서 봤어요. 많이 썼던 말이죠. 백의종군처럼 백의정승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상의 제약이 있어 높이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아주 뛰어난 지식이 이런 걸 대명사처럼 현재는 뭐 선거법에 묵혀서 활동을 못하지만 배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뭐 그런 백의정객 백의정객 정봉주 선생. 그러니까 내가 그 박 교수인데 오경석은 이제 정청래쯤 되는 건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신분상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오경석처럼 그렇게 지식이 충만한 것 같지 않고. 조동아리는 충만해. 근데 아무튼 그 박 교수의 집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주 명문가 댁 이르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른 집의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와서 숙식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많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뭐 김옥균, 뭐 김홍집, 뭐 박영희, 홍영식 같은 젊은 애들이 다 평소에 박 교수 집에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다 고관대작집 아들들이거든요.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박 교수가 중개가 돼서 오경석과 유대치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신분을 구애받지 말고 한번 배워봐라. 그리고 토론하고 학습하라.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워보니까 진짜 이 배울 분들이 다 하면서 백의정승이라는 말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후학들인 개화파가 이렇게 양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개화파에서 이제 개화파로 넘어가는. 네네. 그러니까 교수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 저분들을 자기하고 동급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정승이라는 말까지 붙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 교수가 정승급이니까. 그럼 박 교수가 소통의 전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개화파라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만들어지고 동학농민전쟁이 만들어지고. 뭐 그렇죠. 그런 기초가 또 그 흐름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조상 밑에서 저렇게 뛰어난 또 손자가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이종걸 선생도 저 정도만 했으면 지금쯤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쫑걸리? 이번에 떨어진다는데? 김종인도 마찬가지고요. 아 맞아. 거기도 김명근 선생 손자고. 왜냐면 이게 박지원의 손자인데 박지원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고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조선 말기에 정말 흥선대원군도 못 건드렸어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도 개화를 막 주장하는데도 대원군이 박 교수 건드리질 않아요. 실력을 인정하니까. 그 정도의 인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천하의 흥선대원군도 박 교수는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진짜 실력이 있고 인품이 있었던 분이네. 그렇죠. 그리고 열려 있고 호방하고. 이제 그에 비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시영 선생의 손자라든지 김병로 선생의 손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실력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저는 진짜 좀 따져 묻고 싶어요. 아니 실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쌓을 수도 있고 안 쌓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지금 최변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좋은 뿌리, 훌륭한 뿌리를 갖고 있으면 일단 열려 있는 소통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난 YS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좋아하는 게, 야, 머리는 빌리면 되지 않냐. 얼마, 완전히 열려 있는 거야. 근데 체력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건강 이러면 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머리는 빌리면 된다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 얘기를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번에 뭐 여담이라지만 좀 아집이라는 걸 느낀 게 이제 그 김종인 대표라고 해야 되나? 비대위 그분이 이제 가임 김병로 자기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할아버지가 무슨 토지개혁 같은 거를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역사 왜곡이거든요. 토지개혁을 그 당시에 꿈꿨던 건 김병로 선생만이 아니라 그 시대 열망인데 그걸 자기가 지금의 자기 존재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가 모조리 다 한 것처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걸 일일이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없었지만 좀 기분은 좀 나빴어요. 확실히 관점이 틀리다. 나는 그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거 아니에요? 그 주말판에. 나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이 양반 진짜 안 되겠구나 그러는 게 문재인 대표 얘기하면서 좀 문제가 있나니까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던데요. 맞아. 근데 이게 아니 자기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왔다 이러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개무시를 하는 거야. 그건 누가 봐도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학규가 이 시기에는 좀 의미 있어서 손학규 대표하고 얘기해봤냐 그러니까 그분도 얘기했는데 뭐 별 내용이 없던데요. 이걸 보면서 내가 아까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역사적 정설이에요. 영웅은 히랍 신학 뭐 그리스 신화에서 보니 영웅은 뭐라 하냐면 에로건스거든요. 그때 그 히라보로 휴브리스라 그래요. 휴브리스. 그게 지금 영어로 하면 에로건스야. 오만. 김종인 이 위원장 보면서 난 대표라고 절대 안 그래. 위원장 보면서 이런 오만함이 있을 수가 있나. 난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바꾸는 사람 아닙니다. 난 소통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서 정청래
내 한번 언제 얘기하고 정청래 불출마 선언하고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날 밤 9시에 전화가 와요. 네. 나하고 같이 있는데 그럼 내일 점심 먹기로 약속을 해. 그날 정청래 의원들로 두 가지 예상 문제를 줘요. 전제가 이거야. 저 양반이 수가 떨어지면 하수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것이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당직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역구 누구 박는 거에 대해서 의논하려 할 것이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와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가 낮다고 한다면 이분 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집토끼 다 내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집토끼 선거인데. 그런 오만함을 느끼셨다면 저는 예. 그 시대적 토지 개혁이 나중에 우리가 현대에서 하면 얘기하겠지만 그때 그게 전 남북한을 통칭하는 시대적 열망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가들이 다 토지 개혁에 대해 여러 방편을 얘기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김병로 선생도 그 흐름 속에서 One of them. 네,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마치 경제민주화는 내 거다. 그러니까 나의 착상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의 그 시대적 열망의 노력을 마치 그냥 거만한 김병로 같은 느낌? 김병로 혼자 김병로 선생 혼자 이렇게 토지개혁했던 이런 식으로 좀 그것도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역사 앞에서 좀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러고 우리 심쌤이 신쿵쌤이 얘기하고 다니니까 너 정봉주 쫓아다니니까 김종인 쉽지 그러면서 댓글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적으로 한 얘기까지 이렇게 다 여기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아니 왜냐면 그거를 우리가 김종인 비판하는 게 근거와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하고 안철수 비판을 해줘야지. 집토끼가 그나마 마음이 달래졌고 온다니까요. 아니 누구를 기대하고 성원하는 문제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범근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플레이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세돌을 좋아하면 또 패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러는 건데. 그럼요. 애정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그 거지. 얘기만 하면은 막 너는 누구 편이냐. 그래서 너는 알파고가 더 낫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국정 활동할 때 막 지지하던 어떤 분이 새누리당 세작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해서 너무 화도 왜? 나고. 김종인 씹는다고? 네. 왜 자기 편한테 총질하냐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그렇게 거죠. 받아들이시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비판의 에너지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박규수처럼 저렇게 뭔가 시대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과거 조상한테서 받은 그런 유용한 자산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 선생 말씀처럼 과거 김병로 선생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더 좋은 쪽으로 이분이 말하자면 그 원칙을 고수하고 절대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야권의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이분이 단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빗대려면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런 미랄이 되고 싶다. 김병로 선생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럼요. 야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허정, 윤보선 뭐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이거 안 되면 못 나간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 그 박규수 이 어른 같은 역할을 하신 거네 어찌 보면. 그렇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그 일본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제 독립운동가를 변론하던 인권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해방된 나라의 대법원장으로서 당대 독재자 이승만이 얼마나 많이 재판에다가 간섭을 하고 불만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김병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불만 있으면 항소하시든가. 그 얘기만 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한테. 불만 있으면 담배 드리든가. 그러니까 요즘 사실 사람들한테 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인터뷰는 그 내용이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리고 신간회라고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그 이제 좌우합작 그러니까 이념을 뛰어넘어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 연대에 있어서 가인 김병로 선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념 갈등도 아니고 솔직히 뭐 중도냐 진보냐 이런 갈등인데 그 갈등 앞에서 김병로의 손자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틀리네. 그럼요. 아니 여운형도 우리가 그 무슨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도 좌우를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조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재벌인데 그 전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만주로 떠났던 그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이회영 지금 말씀 자기 정치나 자기 공천을 위해서 그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회의에도 안 나가고 이런 짓은 절대로 못하는 거지. 근데 그 손자가 그러고 있는 걸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니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가 있거든 자기 지역에.
그거 물리치고 단수 공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자기 보좌관 출신 예. 가장 강력한 그런 데는 경선 붙여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기 할아버지 생각하면 나는 내가 정치를 더하는 것보다도 열어놓고 우리 당이 이런 것을 깨끗하게 경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이러면 박수 받는 거예요. 건강한 우리 당의 체질을 보여주겠다. 예. 이러면 그 지역에 단단히 뿌리가 있는 분이라면서 그분이 그 상대방이. 그러면 예. 아니 하면 글쎄. 경선 우리가 여론조사 해봤잖아. 하면 져요. 예. 지문 어때? 5선 도전하는 이 길목에서 신인에게 그렇죠. 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정청래 박수 보내고 유인태 박수 보내. 유인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예. 자기 선거운동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거야. 이미경 의원도 그렇고. 이미경 의원도 그렇고. 이제 전병훈 의원도 그렇게 하겠죠. 예. 아니 그 유인태 의원 이렇게 은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볼 때 좀 정치인 보면서 처음으로 되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수용했잖아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했잖아. 정청래도 지금 네네. 자기 당대표감이라고 본인 혼자 얘기하지만 아니 내가 도와주면 당대표 돼요. 그게 수용했기 때문에 멋있어진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누구죠? 아까 누구야? 그 얘기하던 김병록. 사람. 김병록.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아니 저희 앞으로 할 거예요. 통합의 미랄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예. 그 인터뷰에 안 나온 건 예. 김종인 위원장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스스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심영환 선생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종의 역사 왜곡일 수 있다. 그러니까 김병로 선생이 토지개혁에 관해서 기여한 부분은 예. 정말로 n분의 1에 불과한 것이고 그분이 사실상 역사상에 의미 있는 장면에 기록되는 부분은 그 야권의 통합 그다음에 그걸 통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응징과 심판 예. 거기에 핵심이 있었던 분인데 예. 참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우익적 정체성을 한 번도 버린 적도 없어요. 버린 적도 없고. 그렇지. 건전한 모습이었었네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건전한. 아. 예. 그게 중요하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토지 개혁을 공부하면서 김명로 선생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예. 그 박 교수 이거 훌륭한 분이네. 네. 예? 그 어떻게 박 교수가 이 얘기까지. 근데 그 이회영 선생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방금 박 교수 이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회영, 김병로 이런 분들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현대 정치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 앞으로 책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분들을 안 하고 한국 역사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안 살 수가 없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빨리 출간을 해야 되겠죠. 책을 쓰고 있어 잘? 열심히 쓰고 있어요. 예. 돈이 들어와야지 돈이 빨리 써야지. 이게 되게 자, 그다음에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박 교수를 통해서 이제 개화파가 양산이 되는데 예. 그게 두 흐름이에요. 그래서 급진 개화파하고 온건 개화파 너무 많이 들어본 사실 예. 얘기죠. 그래서 그 김옥균과 박영유로 대표되는 급진 개화파. 그리고 이제 누구냐 김홍집과 김윤식으로 대표되는 온건 개화파 예.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다 되게 슬프게 죽어요. 예. 예, 그래서 김옥균도 다 실패하는 개화파가 되나요?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그래서 김옥균은 이제 10년간 일본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예. 저기 어디냐 그 상하이 갔다가 총 맞아 죽고요. 예. 그리고 잘 당하죠. 홍종우한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쳐. 아니 더 선생님 같을 때가 그렇죠. 뭐 이걸 대강 넘어갈래도 막 딱딱 시험에 나오는 거를 꼭 짚고 가는 진짜. 옛날에 그 박상천과 예. 박희태. 박희태 예. 두 분이 대변인으로 여야가 싸울 때가 많았었어요. 그럼 박상천 그분이 말도 잘 하시거든. 네. 논리도 좋고 한 5분 얘기해요. 네. 쫙 얘기해 그냥 막 둘이 싸울 때 대변인으로. 그럼 다 듣고 났다 박희태 대변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잘했어. 끝. 그러니까 심 선생님 막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마디 암살당했죠? 거기서 훅 가는 거야 그냥. 부각은 전혀 다른 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주는 누워놓고. 근데 그래도 책 인세는 거기서 제일 많이 받아가. 제가 쓰고 있잖아요. 뭘. 우리가 광고해주고 있잖아. 근데 하여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개혁파에. 그래서 예. 김옥균도 암살 당하고요. 예, 박경용. 네, 나중에 이제 온건 개합하긴 한데 갑오개혁 실패했을 때는 김홍집은 저작거리에서 마주 죽어요. 정승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저기 어윤중이라는 사람도 고위 관료인데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 좀 재밌는 게 어살이라는 마을에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씨가 물고기 어자인데 예. 그 동네 이름이 물고기 어자에 죽을 사자. 물고기가 죽는 마을에서 죽어요, 실제로. 또 맞아 죽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개혁을 꿈꿨던 사람들의 비극이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좀 슬퍼요. 네, 아직 그게 이제 기층 민중에 뿌리박지 못한 위로부터의 계획이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생각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사람으로 기대한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시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관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게 옛날에 학생운동했다, 옛날에 감옥 갔다 왔다 이런 걸 팔아서 지 국회의원 자리나 지키고 연명을 했지. 예.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냐. 예. 이런 비판을 하듯이 이 시기에도 소위 말하자면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온 재산과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은 한 거잖아. 자기들 까내면. 그렇죠. 예. 모든 걸 바쳐갖고. 예.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들이 저게 일본 놈 앞잡이들 같고 우리만 더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렇죠.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개혁이 국민과 백성 민중의 뿌리를 내리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예. 다소 좀 늦더라도 예. 함께 가야 되는 건데. 뭉뚱거리로 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예.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급진개합파, 온건개합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예. 많이 하고 뭐 급진개합파는 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랐다. 예. 온건개합파는 뭐 양무운동을 따랐다.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관점을 시각을 달리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 급진개합파, 온건개합파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돼요. 네. 그게 좀 중요한 특히 요즘에 우리 현실에서는 좀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 통상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더 이들이 찍어? 그 수구당보다 훨씬 적어요. 정의당 수준이 정의당 수준 요새로 치면. 정의당보다도 적은 것 같아. 정의당 지지율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일단 민중 지지율은 생각도 못 하겠고 근데 예. 대신에 얘네들이 일단은 고관대작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꽤 그 좀 좋은 위치에 포지셔닝이 있는데 그래봤자 다 합쳐도 젊은 관료들이고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의 내에서 이게 조정과 타협이 안 됐다는 게 좀 큰 문제예요. 일단은 메커니즘을 먼저 제시한 거는 급진개합파예요. 왜냐하면 급진개합파는 반청 반민비 노선을 제시해요. 급진개합파. 네.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화 없다. 근데 민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화 그렇죠. 왜냐면 청과 민비의 커넥션이 명성황후의 커넥션이 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개화 정책을 하냐? 지난 시간 이모군란 때 우리가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 청을 끌어들인 게 명성황후 민비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민비와 청의 커넥션은 강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던 거고. 그렇죠. 이때는 또 이제 청나라 군대도 4,000명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거죠. 예. 그리고 청나라가 그때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전 같은 거 맺으면서 마젠창이나 멜렌도르프 같은 이 관리들을 파견하는데 걔네가 다 내정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급진개합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청과 이 어떤 명성황후의 커넥션을 끊거나 분쇄시키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온건개합파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온건개합파 입장에서는 청은 사대를 해야 될 나라고 그리고 명성황후는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이 되는 왕실을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데 왜 그것까지 엎으려고 하느냐 너네는. 이걸 우리가 대화로 한번 해볼까? 내가 급진개합파 할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개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신해 이제. 아닙니다. 아니 무슨 십상시야 씨. 아닙니다. 아니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동도서기 전통을 보존한 채 필요한 만큼의 서양기물을 활용해야 됩니다. 어허, 청나라는 걸림돌입니다. 청나라의 간섭을 배격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4대 예를 지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급진적입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급진개합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는 이렇게 구분되었다. 예. 다르다라면 학교에서 배웠는데 실제로 가만히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 이거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이 노선에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강경파 온건파가 사실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답답한 거죠. 자기들 내에서도 합의를 못 보니까. 통합진보당과 정의당하고 나눠질 때. 딱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그런 모습이에요. 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힘을 합쳐서 예. 서로 간에 일정 정도 좀 조정을 해서 예. 정말 개화의 힘을 만들려고 했었으면 그 이후에 이렇게 속속 깨져나가는 이런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아쉬움이 남는 예. 거죠.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시간에 예.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김옥균이 믿었던 사람은 누구냐? 일본이에요. 네. 이게 너무 황당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건 뭐 친일파라고 할 수도 없고 뭐야 이게.
뭐 너무 이제 일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았다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브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나이브. 네? 영어로 나이브가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이브한 거죠. 예. 네, 자기들이 볼 때 현실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옆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고 그러면 저것만이 대안이다. 그러니까 김옥규는 되게 진심으로 일본 공사를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그걸 이제 술수록 답변을 해주는 거죠.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네가 정변 딱 일으키면 본국에 연락해서 뭐 군함 2대 파견하고 매놈들 다 몰아내주겠다. 일당백이다. 이렇게 다 하는데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3일밖에 못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난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네. 갑신정변. 일본을 믿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급진계파 다 합쳐봤자, 그러니까 급진계파 지도자 및 생도들,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 보냈던 애들 다 합쳐봤자 7, 80명도 안 돼요. 근데 당시에 청나라 부대가 청푸 전쟁, 그러니까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2,000명이 빠졌거든요. 근데도 2,000명이 있었어요. 4,000명 중에. 네. 그리고 일본 공상한 병력 20명 있었어요. 그럼 뭐 합쳐봤자 이쪽은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안 되는데 그 우정국, 우체국 개국 축하연 때 그 누구야 민영익의 배를 한번 찌르고 고종 딱 이렇게 모신 다음에 고종한테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해서 갔는데 그 며칠을 가겠어요. 바로 청나라군 개입하게 되고 일본 애들은 바로 배 타고 도망가거든요. 일본 애들은 발 빼고. 3일이라도 했던 게 좀 용해. 지금 따지면 20대 청년들이. 그거 3일은 이제 미안스카이가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만. 아니 그리고 이게 젊은 애들이거든요. 젊은 애들이 왕한테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자는데 좀 해봅시다 이러다가. 그것도 웃긴 거 처음에 고종이 또 오케이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좀 잔인해. 막 죽이고 자기 특히 민씨 척척 죽이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마음 바꾸게 되고. 이 변수가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니까 연합해야 될 대상과 연합을 하지 않고 갖춰야 될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모험적으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일본을 믿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친일파 그런 일본보다 뭐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도 계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자국의 국익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외교니까 걔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게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근데 이제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젠틀하게 대우를 해주게 되는데 이 친구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브하게 접근하니까 됐어 도와주긴 했어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 광주 항쟁 때 미국 항공모함이 오고 있다는 그 소문이 쫙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미국이 이 독재 정권을 거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 군사 정권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러한 그 잔혹한 이 우리 백성을 국민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결코 묵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권에 기댔던 거죠. 그거를 이제 뭐 대학생들이 막 기대하고 있었던 아니 그때 당시 그 정서가 아니 저게 돌았던 거죠. 광주 항쟁 그 항쟁 와중에 그런 말이 돌았죠. 미국이 오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어찌 보면 지금 보면 세작들이 풀어놓은 거지. 사람들한테 야 미국이 오고 있으니까 막 마음을 풀어지게. 마음이 풀어진 거지. 강구한 투쟁을 못하게. 그러니까 뭐 인권 대통령 카터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거 기대도 안 하고. 그럼 자기 국익이죠. 그때 당시에 일본이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니까 80년 5월 항쟁이 생각이 나네. 그렇죠. 아픈 기억이지 아픈 기억.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디테일인 그냥 이걸 단순하게 뭐 3일로 끝났어.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3일간 권력을 잡았지만 그 3일간 외쳤던 개혁정강 14개조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3일 만에 끝났어도 그 이후에 어떤 9월 말에 조선의 개혁 방향의 어떤 아젠다가 돼요. 그래서 그중에 다 얘기 못하겠고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첫째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겠다. 이게 뭐냐면 신분제를 철폐하고 근대국가를 만들겠다. 선명하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신분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사회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큰 병폐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요 또 그게 있고 그다음 이제 지조법을 개혁해서 재정을 호주에서 일원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세 제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함부로 이렇게 민중이 수탈을 당하거나 그런 경제 구조를 안 만들겠다. 어찌됐건 돈 문제가 중요한 거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토지 개혁 같은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예. 그냥 좀 이렇게 경제를 깔끔하게 운영하겠다 정도의 좀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게 보면 정말 대학교 다니는데 등록금을 안 내거나 조금 내거나 이런 게 해답인데 그냥 여기서 사실 이 주장들은 아주 저리에 학자금 대출로 잘 운영하겠다 식의 그 약간은 아주 이해할 만한 그 비유네.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들 같은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어디됐건 고관대작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중의 직접적 필요성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민중들이 원하는 아까 얘기 나왔던 그 토지 개혁 같은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집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는 못 가요. 좀 이런 한계가 좀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요거는 이제 애들이 이제 시험에 내면 되게 힘들어하는 건데 뭐 의정부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혁파하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조정에서 회의를 하면 그 다음날 회의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네.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죠. 몇몇 그 이너서클 그렇죠. 네? 이너서클들이 알아갖고 지들이 다 해버리는 거야. 결정된 거조차도. 그러니까 국가가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거죠. 세금도 중구난방으로 막 걷고. 이런 거예요. 자, 세금을 한 15%쯤 걷자. 그래갖고 올렸더니 뭔 얘기야? 세금 한 25% 걷어야지. 그 두세 명이 앉아 결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대통령 후보가 하나 있었어요. 결국 떨어졌는데 다 의사결정을 해.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바뀌어. 누가 바꾸는 줄 알아요? 집에 사모님이. 누구예요? 얘기할 수 없죠. 이모 씨인데. 예? 집에 가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만 의논해봐야 의미가 없어. 뭐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뻔했었죠. 대선까지는 못 나왔어. 그러니까 이해창은 아니야. 중요한 건. 예. 다 결정하면 좋아 알았어. 갖고 회의를 하거든 참모들이. 그다음 나오면 다 바뀌어 있어. 항상 그랬어요. 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명성황후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척족이 너무 간섭을 많이 외척 하고 민씨들 너무 힘이 세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다음날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바뀌어야 되려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직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진 못했지만 입헌 군주제적인 주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버리진 않지만 국가를 운영할 적에 법과 어떤 운영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입헌주의를 도입하자. 네. 근데 이때는 그런 사고를 구체화까지 못 시켰지만 자기네들의 문제 의식을 쫙 쌓아놔 보니까 뒤돌아보면 이게 입헌 군주제 아니냐라고 평가가 될 정도로 입헌 군주제적인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분제를 혁파하고 왕권을 통제해 버리니까 그래 버리면 그 입헌 군주제지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평등한 사상, 평등한 근대 국가로 나가겠다는 거니까. 근대 국가는 그 입헌주의 정체고. 네네. 근데 이걸 쭉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 절실했던 개혁, 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열정이 있었는데 사회 시스템과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천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짜르를 무너뜨릴 때 민중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전에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 이런 철학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분들이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무슨 정치적 사상적 근거를 갖고 철학의 뿌리가 없었던 게 이런 걸 또 하나 좌절시킨 거지. 그렇죠. 냉정하게 따지면 철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건 그런 게 커요. 그냥 일본 본따서 한번 해보자 이거밖에 아니었죠.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게도. 제가 그 전에 여기서 얘기 안 하고 다른 데서 얘기했나 어느 아주 이 깊이 공부한 철학자가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얘기하면서 유럽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철학 공부가 끝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비판 교육을 통해서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그러면서 정치권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없다. 거기에서 철학적 근거가 돼 있는 사람은 결국 리더가 되는데 내가 보기엔 정봉주 당신이 유일하다. 그 마지막만 안 하면 진짜 최고인데 진짜. 아니, 근데 그것까지 안 하면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 아니에요. 일부러 그 컨셉이야 좀 이해해줘. 그 사람이 성과 이름이 외자야 외자.
그러니까 유럽의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토론을 하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정치인들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럼요. 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가급적 토론을 안 하고 쇼하고 다니면서 이미지 관리하는 이걸로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니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범대 나왔는데 예. 그 이제 학교 선생 안 했던 이유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기분 나쁠 현장 관계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제 교생을 갔어요. 대학교 예. 4학년 갔는데 교무회의를 이제 처음 들어가 본 거죠. 교무회의잖아요. 예. 그럼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시만 하지. 딱 교장 선생님이 와서 딱 지시하고 아무 발언이 없고 딱 끝나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셨던 한문 선생님 계세요. 근데 딱 정규조 선생님인데 옆에서 딱 보더니 조용히 야, 이 학교는 썩었어. 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딱 지내는데 아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또 역사 교육가로서 꿈꿔왔었던 참교육이라는 것과 너무 현장이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걸 사실 느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좀 안 가게 됐던 이유도 있고. 아니 이게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근엄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근엄한 거 깨야 된다. 예. 재밌어야 된다 정치가. 그건 최변도 동의하니까 여기 예. 같이 있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거예요. 미국 정치인들도 무척 유머에서 시작해서 유머로 끝난다 그러잖아요. 정치 묘비에 가니까 그 누가 유명한 사람이 우물쭈물하다는데 이럴 줄 알았지. 예, 예. 이게 다 쪼크거든요. 네네. 근데 유럽의 정치인과 미국의 정치인이 쪼크하면 막 박수를 보내.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은 정봉주 정청래가 막 까불면 저 가벼운 놈들이라 그래. 사실은 유머가 있는 정치는 그 근저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급 정치지. 철학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웃길 수가 없거든 네. 이게. 맞아요. 자기 철학을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머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뿐이잖아요. 예. 예, 청래는 좀 틀리지만. 왜 그래요, 진짜? 아, 참. 아니 그걸 해줘야지 의원님 사람들이. 잘하시던데. 너 정청래요? 네. 잘하고 있지 지금. 아, 그리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 YS 못 말려 그런. 네. 그건 자기 유머가 아니고 그건 작가들이 작가들이 한 거고. 김영삼의 캐릭터를 빌어서 만든 거고. 김대중 대통령은요 연설문을 쓰고 몇 번을 반복하잖아요. 철학이 있어요. 연설을 시작해서 3분 이내에 웃음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 연설은 망한 연설이다.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가슴이 열린다. 예. 예? 이런 게 다 철학적 기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아까 심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현장에서 그 조직에서 벌어지는 회의라는 게 회의가 아니잖아. 사실은 다 지시지. 지시지. 근데 예. 나는 더 놀랬던 게 야당의 의원총회가 벌어지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활발한 토론을 할 것 같잖아. 근데 거기서도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야. 정말 충격이었어. 하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누가 또 하면은 앉아가지고 또 막 또 중얼중얼하면서 야지를 놓는데 야지를 너 계속 잘났다. 너 똑똑하다. 야지가 이 새끼야. 시비 걸고 뭐. 그러면 아이 큰 소리 얘기해요. 그럼 나와서 얘기하면 또 가만히 있어. 얼마나 웃기는 거야. 야 이게. 그걸 누가 몰라? 누가 몰라? 왜 비판하는 거야? 그럼 나와서 얘기하세요. 사회자가 그러거든. 가만히 있어 그때는. 예. 그건 진짜 근데 오늘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게 그 실제로 우리가 역사 배울 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어찌됐건 갑신정변이 다음에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냉정히 따지면 갑신정변의 지도자들은 그 의기와 정열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이 결여되었다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또 반대편에선 구체적인 조직도 없었다는 것도 되게 심각한 측면이라. 그냥 끌어오르는 열정은 예,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중도 없었고 열정을 갖고 어떠한 사회로 가려고 했던 비전과 철학도 없었고 빈곤하고. 예. 아쉽지만 이렇게 조선의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는데 자 학교에서 여기까지 가르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는 깊숙이 쑥 심쿵쌤의 관점으로 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갑신정변 1편 마치겠습니다.